아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었다. 아내의 전화 목소리에 익숙해질만 한데도 남자는 매번 실례지만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 대답 대신 아주 한참 만에 아내의 한숨 소리가 되돌아왔다. 그림자 아이 하성난. 팸플릿에는 야트막한 언덕들과 시로라기처럼 반짝이며 흘러가는 한강의 지류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막상 창가에서 내다보이는 건 거대한 산바리 위에 얹힌 공 모양의 탱크들이었다. 회사의 심벌 마크와 로고 타이프가 그려진 커다란 6개의 탱크들은 고속도로를 벗어난 후부터 요양소로 오는 내내 줄곧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요양소가 지어진 그 이듬해에 대기업에서 이 일대 부지를 몽땅 사들였다고 했다. 요양소에 산책로가 있던 언덕을 밀고 그 자리에 공장 건물을 세웠다. 창가 맞은편에 일렬로 박은 저장 탱크들 때문에 강도 보이지 않았다. 요양소에서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들어 새로운 팸플릿을 찍지 않았다. 어쩌면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아내가 트렁크를 열면서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3개의 트렁크 속에는 2계절 뒤에 스웨터까지 들어있었다. 속옷들을 서랍에 챙겨 넣으면서 연구소의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과 아주 흡사하다고 아내가 토를 달았다. 어머니는 창가에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남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기억해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아내가 소리나게 서랍을 닫았다. 어머니의 바로 그런 점이 아들을 망치고 말 거예요. 좋은 조짐이에요. 저것 봐요. 아까부터 줄곧 탱크들만 뚫어져라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남자가 보고 있는 건 탱크들이 아니라 공장 담을 따라 늘어선 수십 대의 자전거들이었다. 눈을 뜰 때마다 침대에 누운 남자의 눈높이에 있는 탱크가 보였다. 산바리 아래에서 주입구가 있는 탱크의 꼭대기까지 기역자 모양의 철새 사다리가 걸쳐져 있었다. 지난 2개월 동안 사다리 근처를 얼씬대는 사람은 없었다. 방향키처럼 생긴 주입구는 봉인된 것처럼 열리지 않았다. 탱크의 둘레는 어림잡아도 성인 남자 20명이 아름으로 서야 할 만큼 넓어 보였다. 남자의 방 창으로 보이는 것은 커다란 비둘기가 그려진 탱크였다. 감람나무 이파리를 부리에 문 노아의 비둘기가 대기업의 심벌 마크였다. 남자는 잠에서 깬 후에도 침대에서 뒤치락거리면서 대용량 탱크 속을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추측해 보았다. 어느 날은 검은 원유였다가 어느 날은 곡식의 나달로 바뀌기도 했다. 탱크 속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알 수 없듯이 남자는 자신의 머릿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벗어난 트럭은 인도로 뛰어들면서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난 남자의 그림자를 치었다. 남자는 손톱 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트럭이 엎어지면서 허공을 향한 두 쌍의 바퀴가 공회전을 했다. 짐칸에 얼기설기 묶어두었던 괴짝들이 쏟아져 내렸다. 놀란 닭들이 회를 치면서 튀어올랐다. 순식간에 인도와 도로에는 브로일러의 흰 닭털들이 부역해 날아다녔다. 닭들의 요란한 울음소리가 남자가 기억하는 것의 전부이다. 남자는 제 어머니도 몰라봤다. 허연 칠이 된 천장 쪽으로 팔을 들어 올린다. 흰 팔뚝 안쪽에 생긴 주삿바늘 자국은 채 가시지 않았다. 5 손가락을 움켜쥐었다가 활짝 펴본다. 손바닥에 오목한 곳, 생명선과 운명선들이 교차하는 그곳. 오른손에 꼭 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쳐버리고만 아찔함과 허망함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남자는 알지 못한다. 방금 잠을 깨운 소음은 2패로 나뉘어 멀어졌다. 또다시 정적이다. 왁자지껄한 사내들의 웃음소리와 흙바닥에 어지럽게 울리는 발작소리,
이따금 섞이는 자전거 요령과 체인 감기는 소리에 잠이 깨면 영락없이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야간 작업조인 3조가 퇴근을 서두르고 1조가 공장 안으로 들어서면서 공장 뒷마당은 잠시 동안 부산스러워진다. 공원들의 사옥이 공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또다시 정적이다. 공원들은 푸르스름한 작업복 차림 그대로 자전거를 몰고 출퇴근을 했다. 플라스틱 슬리퍼를 끄는 소리들이 휴게실과 세면장 쪽으로 천천히 움직인다. 언제 일어났는지 썬더보이의 침대는 비어있다. 휴게실 쪽에서 썬더보이의 목소리가 도드라진다. 한 방을 쓰는 동안 남자는 썬더보이의 무용담을 물리도록 들었다. 그는 때때로 70 노인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20살 청년처럼 하루 종일 팔팔하게 돌아다니기도 한다. 자전거 보관소도 담장을 따라 둥글게 휘었다. 스테인리스 고정대마다 자전거들이 묶여있다. 수십 대의 자전거들은 스탠드의 위치에 따라 좌로 우로 비스듬하게 기울어 있다. 공장은 하루 3교대로 풀 가동되었다. 하루 3차례 교대 시간에만 10여 분 남짓 소란스러울 뿐 나머지 시간에는 넓은 마당에 햇빛만 고여 다글거렸다. 텅 빈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자면 거친 숨소리와 함께 족구를 하고 있는 젊은 남자들과 한쪽에 3, 4, 5 모여 해바라기를 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는 젊은 여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무리 어디에 자신이 있는지, 어디에 아내가 있는지 확인할 틈도 없이 그림은 사라졌다. 아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었다. 아내의 전화 목소리에 익숙해질만 한데도 남자는 매번 실례지만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 대답 대신 아주 한참 만에 아내의 한숨 소리가 되돌아왔다. 남자는 아내의 부탁대로 탱크들을 보려 창가에 서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남자의 시선은 탱크들을 떠나 어느새 자전거에게로 가 있었다. 교대 시간은 아침 6시와 오후 2시, 밤 10시였다. 교대 시간 10분 전쯤이면 탱크들의 산발이 아래로 자전거 떼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늘 한두 대의 자전거가 다른 자전거들을 인솔했다. 그 자전거가 S자 모양으로 산발이 다리를 통과하면 다른 자전거들도 따라했다. 맨 앞에 자전거가 보관소에 다 다다를 쯤이면 반대편에서 어지러운 발작 소리가 들렸다. 공장에서 작업을 마친 공원들이 퇴근을 하는 소리였다.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100여 명이 넘는 공원들이 뒤섞였다. 고정대에 묶인 자전거를 풀고 그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고정대에 자전거를 묶는 일이 마치 작업장에서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어떤 공원들은 자전거에 올라타고 나서 자전거를 출발시키지 않았다. 자전거 옆에 서서 핸들을 잡고 자전거를 밀면서 달렸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훌쩍 몸을 날려 안장에 엉덩이를 걸치고 반쯤 선 자세로 페달을 힘껏 밟아댔다. 그들은 먼저 출발한 자전거들을 따라잡고 앞서 산발이 아래를 통과했다. 자전거의 속도가 붙으면 그냥 두 발을 페달 위에 얹어두었다. 똑같은 작업복을 입은 수십 명의 공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흩어지는 장면을 남자는 한참 동안 바라보고는 했다. 자전거 보관 위에는 울긋불긋한 비닐 차양이 쳐져 있었지만 고작 자전거를 가릴 폭이어서 정오를 넘긴 어느 순간 자전거의 팬더들이 일제히 빛을 반사하는 때가 있었다. 그 자전거가 눈에 띈 것은 순전히 붉은 안장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밥뚜껑을 열어보고는 어쩌나 얘는 콩이라면 질색을 하는데 란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콩을 먹을 수 있었다. 콩 비린내가 싫다. 콩에서 매주 냄새가 난다. 콩이 이 사이에서 서걱거린다. 넌 이런저런 변명을 다 둘러댔어. 너무 화가 치밀어서 그만 밥풀이 묻은 숟가락으로 네 이마를 때리고 만 적도 있었다. 어머니가 웃었다. 조그만 이마 중앙에 붉은 혹이 부풀어 올랐는데 거기 밥풀이 붙어서
아무튼 조그만 게 어찌나 고집이 세던지. 넌 입을 꾹 다물고 아무것도 먹으려 들지 않았어. 을러도 보고 달래도 봤지만 헛수고였지. 결국 넌 하루 만에 내 입에서 콩은 이제 먹지 않아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내고야 말았지. 어머닌 그때 일은 생각하기도 싫은지 머리를 내저었다. 그때였을 거야. 난 이 다음에 네가 뭐가 되든 될 아이라고 믿었다. 어머니는 밥그릇에서 골라낸 콩을 씹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간 그 다음 날 점심에도 콩밥이 나왔다. 밥뚜껑을 열자마자 남자는 훅 끼치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뚜껑을 도로 닫아야 했다. 남자는 콩을 골라내다 말고 김민기 하고 입갯말을 해본다. 자신의 이름에서 풋콩의 비린내가 난다. 얼굴을 들 때마다 탱크에 그려진 노아의 비둘기가 눈에 들어온다. 탱크를 보라던 아내의 충고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하다. 대형 탱크의 주입구는 남자가 요양소에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주입구에는 붉은 녹이 슬었다. 그 탱크들도 자신의 머릿속처럼 텅 비어있을 것 같다. 남자는 붉은 안장의 자전거를 눈여겨보았다. 그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소의 왼쪽 끝에서 세 번째 고정대에 묶여 있었다. 교대 시간마다 다른 자전거들은 수시로 위치가 바뀌었지만 붉은 안장의 자전거는 늘 그 자리에 그대로였다. 안장과 핸들 사이의 프레임에 플라스틱 보조 의자가 얹혀 있었다. 서너 살 배기 아이의 엉덩이가 쏙 들어갈 크기였다. 붉은 안장의 자전거 주인은 근무가 없는 휴일이면 플라스틱 의자에 아이를 태우고 자전거를 탔을 것이다. 교대 시간이면 100여 명의 공원들이 움직이지만 그 누구도 붉은 안장의 자전거에는 손대지 않았다. 붉은 안장의 자전거 주인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남자는 아예 탱크들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남자가 야구광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 이종 사촌들이었다. 남자와 한 살 터울이라는 일란성 쌍둥이들은 5분 사이를 두고 한 명씩 문가에 나타나 남자를 당황케 했다. 아주 오랜만에 보았는데도 그들은 한쪽 손만 살짝 들어 인사를 대신했다. 그 인사법으로 평소 그들과 남자와의 사이가 친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남자는 이목구비가 똑같이 생긴 곱슬머리의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눈에 봐서는 누가 형이고 아우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친척들 중 유일하게 남자만이 형과 아우를 알아보았다고 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고 친척 어른 중에 한 명이 물었는데 다 방법이 있다면서 알려주지는 않더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남자의 눈에 쌍둥이는 너무도 똑같아 보였다. 쌍둥이들은 동대문구장에서 있었던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끝내기 한 방 정말 죽여줬지. 이 정도가 유유히 홈플레이트를 밟을 때 이선희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말로 홈런을 맞았으니. 쌍둥이들은 야구 이야기를 할 때만 호흡이 척척 맞았다. 갑자기 큰 쌍둥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형, 기억나? 이 자식이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발을 동동 굴렀던 거. 이 자식이 티켓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 시장통이라 짐 자전거들은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자전거를 피하느라 이리저리 움직여대야 했지. 길게 줄을 섰던 사람들도 거의 다 입장을 하고 난 경기장 앞에까지 다 와놓고 그 경기를 놓치는 줄로만 알았다니까. 아무튼 이 자식은 예나 지금이나 늑장을 부린다니까. 작은 쌍둥이는 그 말에도 헐헐 웃기부터 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만약 남자가 쌍둥이를 분간할 수 있었다면 그건 바로 너무도 상반된 쌍둥이들의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1982년 3월 27일 중학교 3학년이었고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남자는 쌍둥이들과 동대문구장에 있었다. 손가락으로 셈을 해보았다.
벌써 20년이 넘은 옛날 일이다. 손가락으로 셈을 하는 버릇은 여전하다면서 어머니가 웃었다. 유난히 셈이 느려 어머니의 속을 태웠다고 했다. 덧셈에서 10이 넘는 수가 나오면 10손가락으로 부족해 10발가락까지 끌어다 셈을 해서 젊은 어머니는 걱정이 되면서도 터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3월 말의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날씨도 없을 것이다. 멋을 내느라 벗어두고 간 점퍼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는 선뜩했을 것이다. 쌍둥이들은 10대의 사내 아이들처럼 서로의 옆구리나 배를 치고받으면서 장난을 쳤다. 남자는 연장 10회 말 이종도가 친 홈런 장면을 그려보았다. 관중들의 함성이 저 먼 곳에서 들려왔다. 펜스를 넘은 흰 공이 점점 남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공을 잡으러 앞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서며 팔들을 뻗었다. 공은 정확히 남자를 향해 날아왔다. 남자는 벌떡 일어서면서 날아오는 공을 향해 손을 벌렸다. 니들 생각나냐? 내가 이 정도의 그 공을 잡을 뻔했지. 아깝게도 다 잡았다가 놓쳤잖냐. 남자가 아쉬운 듯 무릎을 쳤다. 분명 야구공은 남자의 손에 들어오는 듯 싶었다. 야구공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순간 어이없게도 공은 남자의 손에서 벗어나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몇 계단 아래에서 서로 공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한데 뒤섞이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자는 무릎 위에 올린 텅 빈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오른손의 허전함은 야구공을 잡았다 놓친 그때 그 느낌일까? 쌍둥이들은 눈을 껌뻑거리면서 남자의 얼굴과 자신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형? 그때 그 공은 우리 쪽으로는 오지도 않았어. 공은 분명히 경기장 밖으로 날아갔어. 안 그래? 큰 쌍둥이가 작은 쌍둥이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쿡 찔렀다. 작은 쌍둥이가 우물거렸다. 글쎄,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대는 통에 난 공이 날아가는 건 보지도 못했어. 아이고,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우린 15이었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쌍둥이들의 눈빛이 멀어졌다. 쌍둥이들의 대화는 다시 그룹 송골매로 옮겨졌다가 송골매의 열렬 팬이었던 앞집 동갑내기 여자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여자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쌍둥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여자애가 좋아한 건 큰 쌍둥이였는데 작은 쌍둥이가 큰 쌍둥이인 척하면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그 여자아이는 큰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데다 성격도 좋은 작은 쌍둥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쌍둥이들은 남자의 방에 들어선 후부터 과거 이야기로만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사과 껍질이 끊이지 않도록 길게 깎았다. 사과에서 늘어진 껍질이 얼추 어머니의 무릎에 가 닿았다. 밤새 내린 빗물이 마당 곳곳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차양 아래로 빗물이 들이쳐서 붉은 안장의 자전거도 흠뻑 젖었다. 출근할 때 자전거를 가져왔던 공원들 가운데 몇은 거센 빗줄기 때문에 아예 자전거 없이 퇴근을 했다. 우비를 쓴 공원들이 자전거로 퇴근을 했지만 눈으로 흘러내리는 빗물 때문에 다른 날처럼 속력을 내지는 못했다. 붉은 안장의 자전거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양 옆에 고정대에 다른 자전거들을 넣고 빼낼 때마다 붉은 안장의 자전거를 툭툭 건드렸다. 남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서너 살 배기 아이를 앉히고 자전거를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솜털 같은 아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살짝 살이 접힌 뒷목이 보인다. 자전거 바퀴가 돌을 밟을 때면 아이의 엉덩이가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가볍게 튀어오른다. 아이가 간지럼을 타듯 까르륵 웃어댄다. 그런 상상 끝에는 얼토당토하는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 데가 있어요. 눈땡, 코땡, 입 딩동댕.
난 어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사과를 깎다 말고 창가에 선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야구강에 콩을 싫어하고 어릴 적 엄마의 생일 선물로 뽀뽀를 선물했던 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연구소에 취직을 했다. 하지만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댄 적도 있었을 것이다. 패싸움을 하고 찢어진 상처를 넘어져 생긴 거라고 둘러대기도 했을 것이다. 공부를 한다고 독서실에 자리를 잡아두고서 여자아이의 집 앞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을 것이다. 놀란 닭들이 요란하게 회를 치고 하얀 닭털들이 날아올랐다. 남자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다. 넌 착한 아이였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남자가 어머니를 몰라봤을 때도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엄마는 알아볼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어머니와 관계된 그 어떤 기억도 하지 못한다. 남자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엄마, 혹시 내가 손에 무언가 쥐고 있었어요? 뭔가를 놓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도 절망스러워요.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들고 있던 칼이 어긋나면서 사과 껍질이 끊겨 바닥에 떨어졌다. 공장은 24시간 풀 가동이다. 한밤중에도 방 안까지 공장의 불빛이 어울거린다. 썬더보이는 이마에 손을 얹고 잠이 들었다. 왜 그렇게 자느냐고 물었더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라고 대답했다. 복도에 울리는 이 발작 소리는 방문객의 발작 소리다. 플라스틱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이곳 사람들의 발작 소리 가운데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뾰족한 굽 소리는 남자의 방 앞에 와 멈춘다. 눈을 뜨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다. 발작 소리가 침대로 다가온다. 화장품 냄새와 고른 숨결이 남자의 콧잔등까지 와 닿는다. 아내다. 아내는 창가에 선 채 전망부터 살폈다. 창틀에 두 팔을 얹고 엉거주춤 엉덩이를 뒤로 뺀 채 서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두 눈에 생기라곤 없어 보였다. 복도에서 종종 마주치는 이곳 여자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숱이 적은 머리카락이 부석부석 들떠 있었다. 아내는 좀처럼 웃지 않았다. 저 여자와 사는 동안 난 행복했을까? 남자는 아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피가 뜨거워지지 않을까봐 안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내가 어머니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손가락으로 창밖에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핏 웃었다. 치, 자전거 따위. 남자가 창가로 바라보는 게 탱크들이 아니라 자전거라는 것을 알아채기라도 한 것일까? 한참 만에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춘천 갔던 일 기억나? 결혼하기 1년 전쯤이었다고 했다. 3일절이었다. 배로 10여 분 들어가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였다. 섬의 입구에서부터 눈에 제일 많이 띈 것이 자전거 대여소였다. 자전거로 섬을 일주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연인들은 죄다 자전거를 빌렸다. 이상하게 당신이 우물쭈물 빼더군. 그때까지 난 자전거를 못하는 남자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수영이나 테니스, 못하는 게 없어서 만능 운동선수라고 연구소 내에 소문이 자자했었거든. 자전거를 빌리자고 아내가 억지를 썼다. 유독 못하는 게 자전거 타기라고 당신이 말했는데 난 장난인 줄 알고 웃어댔어. 남자는 아내가 모으는 자전거의 짐칸에 올라탔다. 키낮은 자전거라 두 다리가 땅에 질질 끌렸다. 모기소리 같은 아내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생각보다 당신은 너무 무거워서 난 그날 종아리에 알이 뱄어. 덩치가 큰 남자를 짐칸에 태우고 낑낑대며 자전거 페달을 밟는 여자란 금세 눈에 띄었다. 자리가 바뀐 남자와 여자를 보고 사람들은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급경사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자전거가 강 쪽으로 쏜살같이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남자가 두 다리를 땅에 대고 버팅겼지만 헛수고였다. 자전거는 두 사람을 태운 채로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3월의 물은 너무 찼어. 심장이 쫄아붙는 줄 알았지.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을 땐 공포감이 밀려왔어. 팔을 허우적 댈수록 괜한 강물만 삼켰지. 강은 물풀들과 관광객이 버린 오물로 더러웠다. 남자는 축 늘어진 아내를 강가로 끌어냈다. 아마 당신이 수영을 잘하지 못했다면 난 그 강에서 죽고 말았겠지. 그 뒤로 난 2번 다시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 당신은 무거운 당신을 태우는 게 벅차서냐고 놀려댔지만 사실 난 물이 너무 무서웠어. 자전거를 보기만 해도 자꾸 물속으로 빠질 것 같았어. 남자는 아내 곁으로 다가가 아내의 손을 쥐었다. 냉장고에서 깡통 음료수를 꺼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남자의 손 안에서 아내의 손이 조금 움찔거렸다. 아내의 손이 미끄러지듯 남자의 손에서 벗어났다. 아내가 한숨을 뱉어냈다. 하지만 난 자전거를 다시 탈 생각이었어. 자전거포에서 자전거도 미리 봐뒀는데. 아내의 손 또한 남자의 손이 기억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아니었다. 누군가 자전거의 붉은 안장을 떼어 달아났다. 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붉은 안장은 보이지 않았다. 안장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녹이 쓴 스프링 몇 개가 삐죽이 솟아 있었다. 어제 저녁 교대 시간에도 분명히 붉은 안장은 그대로 있었다. 그렇다면 새벽반인 3조가 퇴근할 때 그들 중 한 명이 안장을 떼어 달아났을 것이다. 3조는 저녁 10시나 돼야 공장에 나타날 것이다. 기억하나? 로 종숙의 말은 시작되었다. 문병을 온 많은 친척들이 그렇게 말을 꺼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으로 기워진 허수아비 같았다. 종숙의 손은 마른 나뭇잎처럼 버석거렸다. 종숙은 남자의 손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다. 땅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처럼 흐릿하게 뛰는 맥박이 느껴졌다. 종숙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떠올렸다. 장례식 내내 어린 상주가 의젓했노라고 했다. 어머니와 아내는 종숙모와 복도에서 소곤대고 있었다. 네가 아마 18살이었을 거다. 종숙은 복도 쪽에 대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가 18살 때 맞지요? 우리 집에 왔던기. 복도에서 그렇다는 어머니의 대답이 들려왔다. 종숙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때 네가 누구더라? 그래, 네 이종인 쌍둥이들하고 우리 집에 안 왔나? 기억나제? 종숙은 다시 복도의 어머니를 향해 그 쌍둥이들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밥 걱정은 안 하고 삽니다. 라고 대답했다. 첫nhập을 하러 종숙의 자식들과 남자 이종 쌍둥이들이 강가로 나갔다. 비가 온 직후라 개천에 물이 불어 있었다. 개천을 건너 물이 깊은 곳을 찾았다. 물 묻은 살갗이 금방 벌겋게 탔다.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개천을 건널 때는 물살 때문에 종아리가 저릿저릿했다. 나이가 든 아이들이 먼저 건너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던 계집애들이 손을 잡고 뒤따라 나오던 참이었다. 계집애 하나의 몸이 물에 떴다. 작은 계집애들이 감당하기에 물살이 너무 거셌다. 몸이 물에 뜬 계집애가 떠내려가면서 곁에 서 있던 계집애의 몸을 떼밀었다. 순식간에 개천 물속으로 계집애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이쪽 개천가로 건너와 있던 남자의 하나가 소리쳤다. 저기 떠내려간다. 누구 하나 선뜻 개천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때 개천으로 텀벙텀벙 들어간 게 남자였다. 남자는 물속에 잠겨있는 계집애들의 목덜미를 잡아 하나씩 물 밖으로 건져냈다.
물에 흠뻑 젖은 계집애들이 뒤늦게 입을 벌리고 울기 시작했다. 복도에 있던 종숙모가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갸가 아니구요. 종기 아닙니까? 얼라들을 건지낸 건 민기가 아니라 종기입니다. 종기. 종기? 야, 큰집 둘째 머스마 아니습니까? 종숙이 멋쩍은 듯 웃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치고 쥐와 뿌리라마. 종숙에게서는 약초 다리는 냄새가 났다. 종숙은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없었던 이야기로 만들기도 했다. 종숙을 배웅하기 위해 택시 정거장까지 함께 걸었다. 종숙네 아이는 매점 앞을 기웃거리느라 어른들의 걸음을 뒤처지게 했다. 과자 봉투를 찢다가 로비에 과자를 절반이나 쏟아부었다. 택시가 와서 서고 어른들이 탔지만 가지 않겠다고 저만큼 달아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남자가 뒤쫓아가 손목을 붙들었다. 아이의 손에는 과자가루가 묻어 있었다. 아이의 주먹진 손이 소나기 안에 쏙 들어왔다. 택시에 아이의 몸이 들어가면서 남자의 손에 있던 아이의 손이 물처럼 새어나갔다. 택시가 떠난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자신의 빈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게 꼭 아이의 손인 것만 같았다. 남자는 하루 종일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복도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속삭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억해서 좋을 게 없다고 했고 아내는 정말 하나뿐인 아들을 망칠 셈이냐고 따지듯 물었다. 남자는 자신의 오른손이 잡았던 아이의 손을 떠올린다. 대체 아이의 손은 어디서 놓아버린 것일까? 어머니와 아내는 아이에 대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은 남자의 그림자를 치었다. 놀란 닭들이 회를 쳤다. 순식간에 하얀 닭털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남자는 황급히 고개를 저어 불길한 생각을 지웠다. 아내와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가을이 깊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트렁크 가득 겨울 내복과 코르덴 바지 등을 챙겨왔다. 올 겨울은 이곳에서 나야 할 게 분명했다. 남자는 안장 없는 자전거로 다가갔다. 공장에 담을 타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몇 개월 동안이나 아무도 타지 않은 자전거는 녹이 슬어 제대로 페달이 돌려지지 않았다. 핸들과 가까운 스탠드에 삐뚤빼뚤하게 흰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남자는 손가락 끝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었다. 신념. 신념은 중학교 때부터 남자가 가장 좋아하던 말이었다. 이렇게 표시도 있으니 붉은 안장의 자전거는 틀림없이 자신의 자전거였다. 바퀴 하나와 고정대를 묶어놓은 줄도 이미 사가 굵은 철사 하나만 간등거리고 남아있었다. 아이를 태우는 의자에도 먼지가 잔뜩 내려앉았다. 집에 가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혹시 이 의자에 태우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커버린 것은 아니겠지. 줄칼로 철사를 갈면서 남자는 마음이 조급했다. 붉은 안장은 붉은 안장의 자전거로부터 4번째 고정대에 있었다. 안장을 당기자 쉽게 자전거로부터 분리되었다. 아무도 자전거를 타지 않자 주인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붉은 안장을 떼어 도로 제 자전거에 붙였다. 땅에서 발을 떼자마자 자전거는 휘청 흔들렸다. 재빨리 발을 뻗어 쓰러지려는 자전거를 고정시켰다. 다시 페달 위에 2발을 얹어 놓았다. 바퀴가 2바퀴를 돌기도 전에 자전거와 함께 땅바닥으로 넘어졌다. 흙에 쓸린 뺨이 화끈거렸다. 다시 페달을 밟았다. 5바퀴에서 20바퀴쯤으로 늘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자 탱크들 앞으로 보이는 흰 건물에 대해 아예 다 잊었다. 밤을 샌 3조 팀들의 얼굴은 배찢장 같다. 사내들은 자전거를 풀면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다.
산발이 건너로 1조팀의 자전거가 보이기 시작한다. 자전거들이 요령을 울려댄다. 고정대에서 자전거를 풀던 3조팀 공원 하나가 안장이 없어졌다고 신경질을 부린다. 옆에 누군가가 받아친다. 조심해라. 엉덩이 찔릴라. 3조팀의 자전거가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전거 경주라도 벌이듯 공원들은 열심히 페달을 밟는다. 남자는 몇 번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간신히 중심을 잡지만 맨 뒤로 한참 처진 후다. 자전거 무리를 따라잡기 위해 핸들을 움켜쥐었다. 플라스틱 의자가 덜컹거렸다. 소나귀에 핸들이 쏙 들어왔다. 어쩌면 손이 기억하는 것이 자전거의 핸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선도를 달리는 자전거가 산발이 아래를 통과한다. 거대한 원형 탱크에는 노아의 비둘기가 그려져 있다. 늘 그 그림을 바라보던 남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다. 남자는 힘껏 페달을 밟는다. 3조에 섞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저절로 4호까지 도착할 것이다. 집을 찾는 일은 그 후에 생각할 일이다. 휴일이면 자전거의 플라스틱 의자에 아이를 태우고 도로를 질주할 것이다. 수십 대의 자전거가 6개의 거대한 탱크 아래를 지나간다. 잠시 뒤에 삐걱거리면서 한 대의 자전거가 삐뚤빼뚤 그 뒤를 쫓아간다. 신념이라는 이름의 자전거다.